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머니투데이 방송 뉴욕 특파원 염현석 기자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나갑니다. 100일, 취임 100일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취임 100일까지는 뭐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큰 갈등 없이 당선이 됐으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좀 해봐라 라고 하는 이런 허니문 기간이 있잖아요. 보통 정치적으로 보면 이게 미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데요.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언제나 정치적으로 좀 싸우고 하는데요. 미국은 그나마 좀 잘 지켜진 편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사실상 뭐 지금 하고 싶은 걸 행정명령 등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치적 협상이 잘 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이 4월 29일이 전 세계 경제에 어떤 변곡점이 있는지 오늘은 그거를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경제 정책은 바로 그냥 관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관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나올 때마다 미국 주식이 정말 요동을 칩니다. 관세를 조금 강하게 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주식, 특히 나스닥 중심으로, 특히 매그니피센트 7 이런 기술주를 중심으로 폭락하는 경향도 보이고요. 이게 조금만 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면 또 급등을 하는 경향도 보이죠. 그리고 이런 관세가 결국에는 뭐 미국의 금리 정책,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 상황에 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뭐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뭐 물가 인상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주식 시장에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세가 정말 중요하고 주식 시장이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죠. 지난주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2+2 통상 협의를 시작을 했고 주요 합의사항을 이끌어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도 현지에서 많은 기사를 썼는데요. 간단하게 말을 하면 딱 하나입니다. 7월까지 패키지 딜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 유예. 그러니까 지난 4월 10일 정도에 발표를 하고 이제 유예가 됐던 25% 상호 관세가 7월 8일까지 유예가 됐거든요. 그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우리나라는 충분한 시간을 써서 협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또 미국 측 말은 또 조금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고 우리나라가 좀 좋은 안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좀 빨리 끝날 것 같다라는 뉘앙스도 풍기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있죠.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끝내기보다는 아무래도 정권이 바뀐 다음 그 사람들 그리고 그때 이제 국내 수반의 의지 좀 뜻과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민심 상황에 맞춰서 이제 협의를 좀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패키지 딜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호 품목별 관세 면제 요청을 다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렇게 중요한 교육 국가인데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미국의 주요 관심사 뭐 무역, 투자, 조선, 에너지 등에 우리가 협력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요청을 하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는 관세를 면제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외에도 미국 측이 또다시 요청한 게 있습니다. 바로 비관세 분야, 그 다음에 경제안보, 투자협력, 그 다음이 환율. 제가 가장 중요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100일 이후에 꺼낼 전가의 보도는 바로 환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베센트 장관이 최상목 장관에게 얘기했죠. 조만간 환율 협상, 실무 협상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자. 이 말은 우리나라 환율을 한번 정확하게 지켜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의미는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런 본격적인 환율 이야기 하기 전에 이런 4대 분야, 관세, 비관세, 그다음에 경제안보, 협력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 분야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딜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관세 분야 같은 거는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관세 분야를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미국이 원하는 거, 그 다음에 미국이 내세우는 논리가 자승자박인 논리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나라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잘 협상을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바로 비관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보조금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농산물 수입 규제, 그다음에 축산물 수입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여러 식량 안보라든지 국민 안전 이런 것들과 많이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말 좀 신중하게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경제 안보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투자 협력 무조건 돈 많이 가져와라 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자, 이런 협상은 다음 주, 그러니까 뭐 빠르면 뭐 이번 주가 되겠네요. 이번 주 양해에 관한 합의를 도출을 하고 5월부터 이제 산업부가 USTR 고위급 회담을 계속해서 개최를 하고 아마 6월 3일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본격적인 딜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문제는 이게 환율입니다. 환율을 별도로 좀 논의를 좀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얘기했던 주체가 바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입니다. 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어떤 사람이냐? 헤지펀드인 키스퀘어 그룹의 창립자입니다. 그리고 거시분석 투자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월가에서 35년 이상 이렇게 버틴 잔뼈가 굵은 인물인데요. 월가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할아버지 이야기는 경청해야 된다. 이렇게 월가에서 끝까지 성공을 거둔 경험 많은 사람의 이런 경험과 그런 투자 노하우를 무시할 수 없고, 우리가 흔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워런 버핏 같은 인물도 대표적인 이런 인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베센트 장관과 워런 버핏은 뭐 결이 조금 다르지만요. 자,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율로 또 크게 한 건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1992년 조지 소로스에게 영국 파운드와 공격 아이디어를 제시한 인물입니다. 소로스는 당시 불과 몇 주 만에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5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두면서 헤지펀드 업계 슈퍼스타로 떠올랐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때 당시에 파운드화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 들어서 수익을 이끌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원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약점은 없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통상 협상 파트너 중국은 어떠냐? 위안화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없냐?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을 전부 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꿰뚫고 하나하나씩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환율 조작국 지정하는 겁니다. 자, 환율 조작국은 뭐냐면요. 미국이 아무래도 기축통화이다 보니 미국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미국 달러가 모든 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거나 약세를 보이는 거에 따라서 미국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특히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해오는데 환율의 변화는 이런 미국의 무역 적자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환율에 대한 투명성을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세 가지를 어기게 되면 환율 조작국이라는 거를 이제 지정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뭐 제재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경상수지 흑자 부분입니다. 국내 총산생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대미 무역 흑자가 연간 150억 달러를 넘는다거나 정부가 직접적으로 외환시장에 과도하게 개입을 하는 거, 이거 세 가지를 만족했었을 때 미국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고 이에 따른 디스어드밴티지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이미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국내 총생산 대비 3% 이미 초과를 했고요. 대미 무역 흑자도 150억 달러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는 충족이 됐습니다. 외환시장 개입 여부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받은 곳들이 스위스와 베트남입니다. 2020년 미 재무부로부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됐었는데요. 이때 당시 스위스는 스위스 프랑의 절상을 막기 위해서 외환시장에 과도하게 개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대미 무역 흑자액이 급격하게 늘면서 동화, 그러니까 베트남 통화인 동화가 인위적으로 이제 절하했다라는 그 이유를 들면서 환율 조작국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환율 조작국이 되면요, 미국 기업의 투자나 미 연방정부 조달 시장에 진입이 제한이 되고요, 각종 통상 압력을 받게 됩니다. 관세도 물론 부과받을 수 있고요. 당시 스위스 정부 같은 경우는요, 외환시장 개입 규모와 빈도를 축소하기로 하면서 이런 합의를 하면서 조작국에서 해제가 될 수 있었고, 베트남 역시 관리 변동 환율제를 유지하면서 변동 목표 밴드를 넓게 봐도,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많이 개입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백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자, 환율 조작국이 되면요, 크게 5가지 정도의 악영향이 있고요. 대표적인 국내 영향, 내수 경제에 그런 안 좋은 영향이 바로 또 이어지게 되는데요. 크게 환율 조작국이 되면 5가지의 제재를 받습니다. 무역 제재와 추가 관세를 받게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가 2019년에 환율 조작국으로 되면서 25%의 추가 관세를 당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환시장 개입에 이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사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2.3 계엄 사태 때 같은 데를 보면 1,500원이 정말 뚫릴 정도까지 그 이후에 계속 쭉 올랐었잖아요. 이때 통화정책국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예를 들어 개입을, 그러니까 어찌 됐건 구두 개입이든 실제로 달러화를 샀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1,500원이 넘고 1,600원이 시장이 패닉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 당장 수출은 잘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들이 수입 물가가 비싸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영향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요, 국제적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와 함께 외교적인 압박도 받게 됩니다. 당연히 미국으로부터의 압박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의 편을 들어주는 여러 나라들한테도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IMF 기금, 그러니까 IMF와의 협력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IMF는 해당 국가의 경제 정책에 개입을 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국내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받게 되고 고쳐야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IMF를 한번 겪어봤었잖아요. 그때 대규모 구조조정과 기업 조정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환율 조작국이 되면 당장의 수출은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돌아올 수 있고요. 아마 수출 기업은 처음에는 잘 될 수도 있지만 추가 관세를 부과받거나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받게 되면 수출 기업들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불황이 심하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2+2 협상에 우리나라 이 환율 문제를 다루기 위해 기재부에서 외환자금 과장이 합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고위 관료들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난해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난해 환율 보고서가 나온 11월 이후 기준으로 그러니까 통화 절상이 가장 많이 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12.3 계엄 사태를 하고 극도로 불안해진 정치 상황 때문에 원화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통화 절상을 잡기 위해서 개입을 좀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했다라고 발표도 했었고, 그때 너무 급속히 올라서 그 정도는 이제 개입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결과만 놓고 보면 통화 절상을 가장 많이 했으니 너네들이 미국에 수출을 잘하기 위해서 일부러 놔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면, 왜 그거밖에 못 잡았니? 개입을 더 해야지. 왜 개입을 덜 해서 통화 절상을 많이 시켰니? 라면서 우리를 환율 조작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개입을 하지 말라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원화 가치를 올리기 위한, 그러니까 미국이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한 반대의 시장 개입을 했지만 사실상 이게 결과적으로는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에 대해서 배제가 돼 있다라고 말하기는 되게 힘들다라고 합니다. 통화 조작국 관련한 이런 환율 보고서가 미국에서 매년 2번 나오거든요. 4월과 11월에 나오는데 4월은 이미 다 지나갔잖아요. 이번 달에는 나올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음 달 중에 USTR과 우리나라 산업부 간에 고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환율 보고서가 굉장한 압박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환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수출입 가격 경쟁력과 정말 직결되고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는 건, 그 다음에 미국 정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각종 정책적인 지원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는 순간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이 전부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만큼은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미국이 이거를 지렛대 삼아서 우리나라를 압박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좀 끌려다녀야 되는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할 만큼 미국 국내 경제 정치는, 미국 상황은 어떠냐? 트럼프 정부가 좀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을 과거부터 굉장히 많이 중요시 여겼었는데요. 트럼프가 취임하고 난 다음 취임 초기 허니문 랠리라고 하는데 이게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2달에서 한 3달 사이에 S&P 지수가 보통 2% 이상 올라야 되는데 이번에는 18%나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에 기업들이 많이 몰려있는 나스닥 지수는 25%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가치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취임 직전 한 110대였던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2 정도로 급락을 했는데요. 마가라고 하죠. 메이크 아메리칸 그레이트 어게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가 너무 높아서도 낮아서도 안 되는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유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지지도도 신통치 않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한 43%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트럼프가 정말 무능력하다라고 욕을 엄청 많이 했던 버락 오바마 48% 수준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미국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이런 국가로 성장을 했고 미국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WTO, IMF 등의 이제 그 기능을 많이 악화시켰어요. 돈을 안 주면서. 그리고 2기 들어서자마자 이제 유엔도 이제 탈퇴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미국 내에서는 이제 돈노 독트린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돈노라는 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와 5대 대통령이 이제 제임스 몬로가 우리 먼로 독트린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거를 이제 합쳐서 돈노 독트린이라고 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경제적인 딱 선긋기,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 좀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성격을 이제 돈노 독트린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지지자들도 좀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관세 정책, 본인이 가장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던 이런 관세 정책에 대한 효과를 하기 위해 바로 환율 문제를 이렇게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가 사실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관세 협상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과 미국은 뭐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좀 좋아지고 있고 뭔가 물꼬가 트일 것 같은데, 사실상 그 속을 좀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을 잘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얘기를 하고 싶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 쪽은 우린 뭐 급할 거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많이 급하고 둘 다 좀 그런데 자존심 싸움도 있는 거고, 1기 때 중국이 받았던 여러 가지 타격을 이제 좀 더 잘 극복을 하기 위해 중국이 매우 신중하게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근데 중국과 미국의 1차 무역 전쟁 때도요, 키포인트는 바로 이 환율 조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1992년 처음으로 환율 조작국에 지정이 됐는데 1990년 이후 대미 경상자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위안화가 굉장히 저평가가 됐었거든요. 그때 환율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싼 위안화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수출을 늘렸는데, 이때 바로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합니다. 중국을. 중국이 미국과 환율 제도 개혁을 합동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2년 뒤에 환율 조작국에서 해제가 됐는데 25년 뒤 1919년 8월 5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취임을 하고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한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다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언제죠? 20년 1월인가요? 그때 이제 중국이 사실상 백기를 들면서 1차 무역 합의에 이끌게 되죠. 당시에 환율 같은 경우가 위안화가 1달러가 7위안이 안 됐습니다. 그게 7위안이 깨지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였었는데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자마자 7.03위안 정도로 꾸준히 올랐고 25일 만에 7.1528위안까지 절하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2008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이렇게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자 위안화가 많이 풀렸겠죠, 시중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인민은행이 300억 원 위안 규모의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좀 이걸 흡수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약세를 막지를 못했고 이때 결국 중국은 이제 또다시 수출도 좀 막히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내수 위주 정책을 쓰면서 급격하게 부동산 개발도 하고 유동성을 대규모 공급하게 되면서 중국에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부동산 버블이 본격적으로 더 커졌고 중국의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지는 그런 한 계기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게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더욱더 커져서 지금이 중국이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그런 음모론 같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중국이 망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의 실마리가 이때부터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국에 다시 또 이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나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중국의 위안화가 이렇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됐었을 때 그때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 심리적 지지선이 한 1,200원 정도였는데 달러 위안 환율이 7.18까지 올랐던 때가 우리나라는 1,215원으로 급등, 바로 심리적 지지선이 깨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심리적 지지선이 한 1,5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먼저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1,500원 순식간에 넘어설 수 있고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그래서 중국이 다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완화적인 관세 정책은 전부 다 무효화가 되고 더욱더 강력한 관세 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일단 미중 무역 전쟁이 더욱더 심화가 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위축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환율 문제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역시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고 미국의 요구에 더욱더 따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뭐 신속하게 만약에 타결이 되지 않고 그냥 한 1년 이상 이렇게 꾸준히 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미국과 중국의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 경기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를 낮추더라도 미중 협상에 진정이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체적으로 0.5%포인트 정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 대해서 경제 규모가 다들 크기 때문에 이거를 한쪽으로만 집중해서 할 수도 없고 한쪽이 굉장히 제재를 받으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트럼프 정부 100일 이후에 그 무기 중에 하나가 이 환율을 건드려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달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축통화의 힘이 있고 그거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여러 세계 경제 구조상 미국의 이런 그런 기축통화가 나오는 이런 금권력을 생각을 하면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들이나 경제에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집중해서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환율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율이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낮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경제는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환율 역시 이런 안정성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바로 이 포인트를 한번 잘 보시고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불확실한 경제적인 현상들
저와 함께 한번 지켜봐 보시고 저도 최대한 많이 분석해서 다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